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세상 만사 장담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더니 살다 보니 저도 이런 글을 보내는 날이 다 오게 되네요. 저는 몇 달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진심을 다해서 정말 사랑했던 사람과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결혼이었는데 끝날 때가 되니 그때보다 더 간절히 하고 싶은 게 이혼이더라고요. 이혼 소장을 내던 때가 결혼한 지 딱 9년 차가 되던 해였어요. 10년이면 강산도 한번 바뀐다는데 그에 준하는 세월이 흐르기는 했지만 저도 저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남편 놈이 그렇게 변하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저희의 이혼 사연은 남편 놈의 바람이었거든요. 성격 차이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도 아니고 우리 사이에는 그동안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단지 그 인간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그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하며 보냈던 시간들이 다 헛짓거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참 웃기죠? 심지어 그 인간과 제 사이에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라면 적어도 자식 생각을 해서라도 그런 짓은 하지 않았어야 했던 거 아닌가요? 저는 도저히 그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냥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가 더 참을 수가 없었던 건 바람을 피운 이후의 행동들이었습니다. 상간녀를 만나보니 알겠더라고요. 끼리끼리 잘 만났다는 사실을요. 한 가정을 박살내놓고 둘 다 어쩌면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저를 비우는 상간녀를 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인간들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주겠다고요. 그리고 그 복수는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까지 참 긍정적으로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툼이나 갈등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고, 어떤 문제가 닥치거나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그 일로 크게 상심하거나 크게 고민하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지금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잘 될 거고 힘든 일이 닥쳐도 끝나지 않은 고난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정적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제 인생에는 없는 단어였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친구든 연인이든 사람들을 사귈 때 나쁜 점보다는 가능한 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고 했고요. 어쩌면 그게 독이 되었던 걸까요? 한 번도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인간을 만났던 것만큼은 후회가 되네요. 많지는 않았다지만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단점들도 있었고 결혼하고 나서는 이상하다 싶은 행동들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도 저는 그 인간의 좋은 점만 보려고 혼자 노력했었던 일들이 끝에 가서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 인간도 그런 몇 가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그 인간을 그렇게 바뀌게 만든 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랬던 척을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저희가 처음 만났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저도 20대 후반이었던 나이였죠. 당시에 저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몇 달 전부터 카페를 차려서 운영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카페를 열기 전에 저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었고 또 제법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카페들을 찾아다니며 시장 조사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많이 하긴 했었죠. 그래도 처음 해보는 자영업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아니 하나부터 100까지 전부 다 일일이 저의 손을 거쳐야 하고 제가 신경을 써야만 하는 일이더라고요. 회사를 다닐 때는 말단 사원의 신분이었던 탓에 그저 시키는 일만 하면 됐었는데
카페를 운영하면서 새삼스럽게 이 세상의 모든 사장님들이 다 존경스러워지더라고요. 아직 카페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저 혼자 그럭저럭 해나갈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저희 카페가 있는 곳은 점심시간 때부터 사람이 몰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전 오픈 시간대에는 저 혼자 카페를 열고 점심시간부터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어제도 왔었는데 어제는 문을 닫으셨더라고요. 어제도 들르셨구나.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기는 바람에 문을 늦게 열었거든요. 그 전에 오셨었나 보다. 어디가 아프셨어요? 괜찮으세요? 별건 아니고 넘어져서 다리를 좀 다쳐서요. 지금은 괜찮아요. 크게 안 다치셨다니 다행이네요. 요즘 날이 추워서 길이 얼다 보니까 많이 미끄럽더라고요. 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손님은 매일 평일 오전 9시 45분에 항상 카페에 들르는 남자분이셨어요. 바로 여기 근처에 있는 회사를 다니시는데 출근이 10시까지라 출근길에 커피를 사가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카페를 오픈했을 때부터 거의 매일 들르시는 분이셨고 매일 알람이라도 맞춘 것처럼 같은 시간대에 방문을 하시니 기억을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 카페의 단골 손님이셨죠. 카페 인근에 있는 회사는 거의 9시 출근인지라 출근 타임이 빠지고 나면 이 시간대에는 조금 여유로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히 대화를 나눌 시간도 있는 편이었고요. 거기다 그 손님분이 워낙에 성격도 좋고 이것저것 말을 잘 붙이는 편이시더라고요. 한결같이 예의도 바르셨고요. 저도 단골 손님이었으니 그분이 오시면 반가웠고 가끔씩 서비스 쿠키 같은 것들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분이 보이면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는 했고요. 어떨 때는 그분이 가끔 일이 생겨서 카페에 안 오시면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손님이 꼭 저희 카페를 와야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생각해보면 웃긴 일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희 카페는 저녁 8시에 문을 닫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마감을 하고 한참 청소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영업이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쪽으로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곳에 서 계신 분은 아침에 그 단골 손님이셨습니다. 이번엔 어쩐 일이세요? 저는 의아했죠. 다른 분이라면 몰라도 그분이 저희 카페 영업시간을 모를 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손님이 외투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쪽으로 내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많이 절뚝거리시는 것 같길래요. 병원에서 처치 받으셨겠지만 그냥 파스 몇 개 사왔습니다. 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저는 얼떨결에 약봉투를 받아들고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파스도 파스였지만 간식거리까지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다시 고개를 들고 손님을 쳐다보자 그분은 조금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조금 작아진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아플 땐 달달한 게 좋다고 해서 간식이랑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간식은 저희 회사에서 매일 나눠주는 건데 엄청 많아서 그거 가져온 거예요. 정말 괜찮았는데 어쨌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받기만 해서 어쩌죠? 내일 커피 한 잔 무료로 드릴게요. 예, 아닙니다. 매일 커피 맛있게 만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혹시라도 사장님 아프셔서 여기 문 닫으면 안 되거든요. 저기 진짜 여기 커피 안 마시면 큰일 나요. 회사에서 일도 못하고요. 저희는 한동안 농담을 주고받았고 다음날 저는 다시 카페에 방문을 한 그 손님에게 커피와 쿠키를 무료로 넣어드렸어요. 그 뒤로는 저도 마냥 예전처럼 그냥 편하게 대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뭔가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오전에 오시던 손님이 점심때도 오시고 가끔은 퇴근길에도 오신다는 것 정도였어요. 같이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저 손님 사장님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죠. 그렇게 뭔가 미묘한 분위기로 한 달쯤이 더 흘렀습니다. 그렇다고 고백을 한 것도 아닌데 저 혼자 착각해서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건가 싶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기에는 하루에도 꼬박 2번씩을 들리고 와서는 밝은 얼굴로 최대한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가시고는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답답했던 제가 먼저 물어보았어요. 혹시 주말에는 뭐 하세요? 네? 아, 이번 주말이요? 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럼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네? 저희 밥도 같이 먹어요. 커피도 마시고요. 그분은 저의 제안이 너무 뜻밖이었는지 한동안 입을 벌리고 서 계시다가 금세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서 그때의 일을 물어봤더니 고백을 하고 싶기는 했는데 부담스러워할까봐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라도 용기를 냈기에 저희가 데이트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그 상태로 평생 카페에서 커피만 사는 게 고작이었을 겁니다. 저희는 그날 데이트를 계기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미 거진 반년에 걸쳐서 매일 이야기를 많이 나눈 사이인지라 서로의 사소한 일상이나 제법 개인적인 일들도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서로의 성격이 어떤지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게 주인과 손님의 관계에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로 만나는 건 또 다른 문제였지만요. 그 사람과 데이트는 재미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알아봐 왔었던 익숙한 모습들을 재확인하기도 했고 또 가끔씩은 전에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모습들도 발견하기도 했고요. 사귀기 전에도 막연하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지만 저희는 참 잘 맞는 커플이었습니다. 성격적으로도 잘 맞았고 취미도 취향도 비슷했어요. 하다못해 생활 패턴까지도요. 저는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적당한 정도의 운동을 하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은 바른 생활 남자가 줄곧 이상형이었거든요. 제 남자친구는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조건에서 딱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사람이요. 연애할 때도 그랬듯이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지금처럼 잘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지금의 이 마음도 그리고 지금의 제 모습도요. 하지만 남자친구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감히 확신했던 것이 저의 잘못이었죠. 어쨌든 저희는 연애라는 관문을 지나 결혼이라는 종착지를 통과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결혼 생활이라는 것에 커다란 환상은 없었어요. 그냥 연애의 연장선이자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연애도 결혼도 다 사람이 사람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여보, 지훈이 깬 거 같은데? 나 지금 회사에 중요한 전화 올 거라 받아야 하는데 잠시만. 1분만 보고 있으면 안 돼? 나 화장실에 있어, 지금. 알았어. 빨리 나와, 제발. 나 진짜 급해. 이 전화 꼭 받아야 해. 하지만 저희 남편은 저와 달랐습니다. 결혼에 엄청난 환상을 품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환상이 있는 줄은 사실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죠. 드라마 같은 여유롭고 우아한 결혼 생활을 꿈꿨었나 본데 저희 같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택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더 급격하게 사라져갔죠.
신혼은 딱 1년여 정도였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임신을 했고 그 뒤로는 매일매일이 힘든 나날이었어요. 일단 저는 임신을 하면서부터 입덧이 너무 심했는데 그걸 거의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 했었거든요. 당연히 집에서는 음식을 하기는커녕 음식 냄새를 맡을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상상했었던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앞치마를 입은 채로 자신을 마중 나오는 와이프, 이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거기다가 저는 임신성 당뇨까지 오는 바람에 출산을 하기 직전까지도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원래 있기는 했는데 그게 임신성 당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입덧과 임신성 당뇨, 그 외에도 신으로 유발된 각종 질환들로 병원을 들락거리기도 수차례. 아이가 생긴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보다는 제 몸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가 버거운 날들이었죠. 그렇게 힘들게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사랑스러웠고 하는 짓도 귀여웠는데 심지어 얼굴마저도 남편을 쏙 빼닮았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신기하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남편과 어릴 적과 판박이었죠. 하지만 아이를 키워보셨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사랑스럽고 예쁜 것은 예쁜 것이고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전쟁이라는 것을요. 아, 진짜 너무 피곤하다. 많이 힘들어? 어제 지훈이 새벽에 진짜 10번은 깬 것 같은데. 나도 잠을 못 자니까 회사에서 계속 졸게 돼. 오늘은 회의 시간대도 졸아서 한 소리 들었어. 어떡해. 오늘부터는 새벽에 내가 볼 테니까 당신은 그냥 자. 에이, 그래도 내가 봐야지. 당신도 힘들 텐데. 아니야. 출근하는 사람이 더 힘들지. 아기 때문에 깨면 안 되니까 이따가는 작은 방에서 자. 아들 지훈이를 낳으면서 저는 카페를 접은 상태였습니다. 임신 때 너무 몸이 힘들어서 도저히 영업을 하는 것이 어려웠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 시간 대신 추가로 아르바이트생을 쓰면서 그래도 카페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에게 카페 사장인 것처럼 온갖 중요한 일부터 잡일까지 일일이 다 챙기며 일을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시킨다고 그렇게 되지도 않았을 테지만요. 결국 남편과 오랜 상의 끝에 저는 카페를 접기로 했습니다.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던 곳이라 너무 아깝기도 했고 아쉽기도 했지만 건강과 상황이 따라주지를 않으니 도저히 다른 수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아이를 낳으면 한동안은 또 지훈이를 돌보느라 가게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제품에서 아이가 방긋방긋 웃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그때의 선택이 아쉽기는 해도 틀리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반드시 책임과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힘들었지만 남편도 저만큼 힘들 테니까 최대한 배려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는 남편도 저를 배려해 줄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배려는 제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체력이 닿는 한 육아에 참여하려고 했던 남편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피곤하다는 말이 방패가 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거나 누워자기 일쑤였어요. 제가 깨우지 않으면 반나절이고 한나절이고 일어나지도 않더라고요. 여보, 집에 반찬거리가 하나도 없어. 장 좀 봐야겠는데? 이따 마트 좀 다녀오자. 나 피곤한데. 당신 혼자 좀 다녀오면 안 돼? 알았어. 그럼 지훈이 혼자 보고 있을 수 있지? 지훈이 놔두고 가게? 깜짝 놀라서 되묻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럼 나더러 마트도 혼자 다녀오면서 지훈이까지 데리고 가라는 거야? 아니, 지훈이가 나랑 있으면 자꾸 우니까 그렇지.
저번에도 당신 집에 올 때까지 계속 울어대서 얼마나 시겁했는데 내가. 마트 잠깐 갔다 올 때까지도 당신 혼자서 애를 못 본다는 거야? 애는 나 혼자서 키워? 이 정도면 당신이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아? 아이와 저와 있는 시간 자체가 더 많으니까 남편이 저보다는 육아를 하는데 조금 더 서투를 수 있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개선의 의지가 없었어요. 아예 혼자서 아이를 본다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굴더라고요. 저는 서투르더라도 계속해서 아이가 아빠 손을 타게 만들고 본인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과정에서 배우고 깨닫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냥 아이를 보는 일 자체가 피곤한 일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평일에는 일한다고 피곤해서 애를 못 본다고 쳐. 그럼 적어도 주말에는 달라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매주 주말마다 애 한 번 보라고 하면 기겁을 하잖아. 뭘 또 내가 언제 기겁을 했다고 그래. 그냥 지훈이도 나랑 있는 것보다 지 엄마랑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나도 애를 잘 못 보니까 그런 거잖아. 누구는 엄마가 처음이 아니라서 애가 태어날 때부터 잘 봤겠냐고. 당신은 그냥 애를 이뻐만 하려고 낳자고 한 거야? 애를 키울 생각은 전혀 없고? 왜 노력할 생각은 조금도 안 하냐고. 아우, 알았어. 그만 좀 해. 지훈이 내가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때쯤에는 저도 혼자 애를 보는 일에 지쳐서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체력이 바닥나니 정신적으로도 한계가 와 있었고요. 참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은 짜증으로 대응하면서 날카롭게 굴기 일쑤였고요. 그런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뒤로도 남편은 아이를 육아하는 일을 여전히 신경 쓰지 않았고 저도 나중에는 남편에게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면 그제서야 마지못해 돕는 신용이나 하는 정도였죠. 생각해보면 저희의 관계는 이미 이때부터 돌이킬 수 없는 조짐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 문제로 갈등을 빚기 시작하니 저희 사이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렇게 말이 잘 통한다고 느꼈던 남편과는 어느덧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육아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되어서인지 저희 사이도 조금 나아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희 둘 다 알고 있었죠. 절대로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힘들 거라는 사실을요. 가끔씩 날씨가 화창한 주말이면 아이와 함께 셋이서 집 앞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저녁을 같이 해 먹고 마트도 다녀오고 영화도 보러 가고는 했지만 그냥 그뿐이었어요. 저를 보는 남편의 시선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 내지는 동료의 느낌이었거든요. 더 이상은 예전처럼 사랑하는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시선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냥 이 정도도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과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사이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감정을 정이든 동료애든 뭐라고 부르든 말이에요. 남은 평생 이대로 엄마 아빠 역할을 잘하면서 서로 베스트 프렌드처럼 지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게 결코 언젠가는 그 의리마저 저버리는 행위를 하더라도 용납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여보, 누구, 당신이 여기에 왜 있어? 몇 년 뒤 저는 남편의 바람을 목격했어요. 옆 동네에 있는 새로 생겨서 한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유명한 브런치 카페에서요.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 동기 결혼식에 다녀오겠다며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섰던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결혼식장도 아니었고 남편이 말했던 결혼식이 있는 동네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을 때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재앙이었죠. 남편 놈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와 놀고 있는 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원래도 그러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이 나가자마자 서울에서 제 친구가 근처에까지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마침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놀러와 계셨던 상태라 아이를 맡기고 나올 수가 있었죠. 저는 그때 문득 이 브런치 가게를 떠올렸습니다. 워낙에 유명해서 조만간 가보자는 이야기를 남편과 몇 번 했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바쁘네 어쩌네 하면서 갈 생각이 없는 듯해 보이길래 이참에 친구랑 와보자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친구와 함께 직원이 안내해준 안쪽 테이블로 들어가자마자 목격한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내 남편처럼 생긴 인간이 처음 보는 어떤 예쁜 여자와 거의 안겨있다시피 껴안고 있는 장면이요. 심지어 뒤에서 제가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른 채 파스타까지 먹여주면서 아주 난리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가 궁금해? 나는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가 궁금한데? 너 설마 나 미행했어? 언제부터 따라온 거야? 그 인간의 입에서 제가 생각했던 대답은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라든가 잘못했어라든가 그것도 아니면 오해라든가 하는 것들이요. 그냥 당황해서 새빨개진 얼굴로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하자 제 손을 식당 밖으로 잡아 끌고 나와서 윽박지르더라고요. 본인을 미행한 거냐고 하면서요. 기가 막혀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그 인간은 더욱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뒤따라 나온 제 친구가 그 인간을 떼어놓기 직전까지 말이에요. 준아야, 괜찮아? 괜찮아. 괜히 너까지 별꼴을 다 보게 하네. 미안하다, 야. 저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친구를 일단 먼저 돌려보냈습니다. 그 인간도 남 부끄러운 줄은 아는지 우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정리하고 갈 테니 먼저 집에 가 있으라는 말과 함께요. 저는 또 바보같이 먼저 집에 들어갔습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온몸이 떨린 나머지 그 자리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거든요. TV 드라마를 보면 상가녀 머리채를 잡고 드자비질이라도 속 시원하게 하던데 저는 그건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기운도 정신도 없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저는 먼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냐는 친정엄마를 보내고 남편 놈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이 현실이 다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바로 따라 들어올 줄 알았던 남편 놈이 집에 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들어온 건 결국 외박을 하고 다음날 해가 뜬 새벽녘이었어요. 저는 그날 내내 전화해도 받지를 않는 그 인간을 기다리다 밤을 꼬박 새웠고요. 너 뭐하다 지금 들어오는 거야? 나 출근해야 해. 이따가 저녁에 다시 이야기해. 지금 입한국에 출근이 문제야? 아직 새벽이야. 소리 좀 낮춰. 애 깨겠어. 그 말을 하는 남편놈의 얼굴에서는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에 대한 조금의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기는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기가 막히다 못해 너무 분한 나머지 그제서야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놈의 그 면상에 베개를 던졌습니다. 네가 인간이야? 너랑 9년을 살았어. 9년을 살았던 와이프 버리고 자식까지 놔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워? 그래놓고는 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나 출근해야 해? 소리를 좀 낮춰? 아, 진짜 미쳤어? 흥분하지 말고 소리 좀 죽이라고! 남편 놈은 그러더니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로 그대로 다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출근할 때 들고 다닌 서류 가방을 가지고 나가는 걸 보니 그대로 회사로 가버릴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그 인간은 그날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왕 들켜버린 거 아예 대놓고 바람을 피우겠다는 건지 뭔지 저만 소리를 지르던 그 상태로
바닥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미친 여자처럼요. 그때 아이가 울면서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꼭 안아주면서 그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빠랑 왜 싸워? 어, 엄마가 아빠랑 좀 그럴 일이 있었어. 자다가 깼구나. 미안해. 엄마, 울지 마. 아빠 나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아들은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제 아빠와 똑같이 닮은 얼굴을 하고서는요. 저는 울음을 삼키면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애는 죄가 없다고 몇 번이고 되뇌면서요. 그 인간의 얼굴을 다시 본 것은 그 이튿날 저녁이나 되어서였습니다. 뭔가 큰 결심을 하고 왔는지 그 여자랑 대단한 계획이라도 의논하고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혼하자. 웃기지 마.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너도 어차피 나한테 정 다 떨어졌잖아. 우리가 뭐 서로 이꼴저꼴 다 보고도 같이 붙어 살 만큼 애틋하게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고. 와, 너 뭘 잘했다고 이렇게 큰 소리야? 그랬더니 그 인간이 제 눈앞에 서류 쪼가리를 내밀더라고요. 그새 이혼 변호사를 만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재산 목록 정리한 거야. 내 조건이랑 소송 없이 우리 조용히 좋게 헤어지자. 지은이도 네가 계속 키우게 해줄게. 양육비도 줄 거고 재산 분할도 해줄 거고. 네가 키우게 해줄게? 하기는 애초에 네가 지은이를 자식으로 생각했으면 그딴 짓도 안 했겠지. 피곤하게 계속 같은 소리 좀 그만하고 애라고 엄마 아빠가 맨날 이러고 싸우는 모습 보는 게 좋겠어? 네 생각만 하고 애 생각은 안 해? 조용히 이혼하는 게 답이야. 통계를 본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하도 이혼을 많이 해서 부모가 싸우느라 조금 큰 소리만 내도 자식들이 이혼을 할까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자식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차라리 더 낫다는 전문가의 의견도요. 괘씸해서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하냐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저도 사실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인간과의 결혼 생활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사실. 남은 것은 이혼의 방식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라는 말과 함께 그 인간은 당분간 밖에서 지내겠다며 아예 짐을 싸서 나가버렸고요. 바람 피운 놈이 저렇게 당당한 꼴을 보니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두 인간들의 머리채라도 휘어잡고 소송으로 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제 분이 풀리는 방식대로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자식이 있었으니까요. 지은이도 이제 알만한 건 다 아는 나이였습니다.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 아빠가 이혼을 외쳐대니 듣지 않을래야 듣지 않을 수도 없었겠죠. 그중에는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괜찮으니까 그냥 빨리 아빠랑 이혼하라고요. 애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이혼 소송의 과정을 자세히 찾아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이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소송으로 가면 최소한 1년은 걸리더라고요. 항소하면 더 길어질 테고요. 그 긴 시간을 질질 끌면서 서로 별의별 꼴을 다 보느니 애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고. 마음이 매일, 아니 하루에도 10,000번씩 양쪽을 오갔어요. 하지만 점점 이혼 소송보다는 협의 이혼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고요. 그러던 와중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상간녀였어요. 간 크게도 저한테 만나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굳이 만날 이유도 없었지만 저는 피할 이유도 없었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카페였어요. 앉아 있었더니 브런치 가게에서 봤던 그 여자가 걸어오더라고요. 대낮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입술은 새빨갛게 칠하고서는요. 그리고는 제 앞에 털썩 앉더니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이한테 들었어요. 협의 이혼을 안 하려고 하신다고. 그이?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여자 대 여자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솔직히 태훈 씨한테 그쪽 이야기 많이 들었었는데 이미 부부 사이는 끝난 지도 오래됐었다면서요? 그 인간이 그래? 끝난 지 오래됐다고? 거기까지 들어보니 더 길게 듣지 않아도 대충 알 것 같더라고요. 그 인간이 밖에서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짓거리고 다녔었는지를요. 돈이 아쉬워서 그래요? 차라리 솔직하게 재산분할 협의 조금 더 해달라고 해요. 그 정도는 우리도 해줄 용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해줄 용의가 있다고? 네가 뭔데? 아줌마 결혼하고 나서 내내 집에서 살림만 했다면서요. 밖에서 돈 한 푼 안 벌어왔는데 더 내놓으라고 할 염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해준다니까? 재산분할? 아, 당연히 양육비도 줄 거고. 남의 가정 박살낸 네가 염치를 말할 자격이 있어? 준다고 할 때 입만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해요. 어차피 소송 가봐야 거기서 얼마 더 받고 말고 끝이야. 겨우 고작 그 몇 푼 때문에 1년 넘게 소송할 거예요? 애도 있는데? 드라마를 많이 봐서 환상만 있나 모르겠는데 이혼 소송 그거 생각보다 더 더러운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나 말고. 짐작은 했지만 내가 이런 헛소리나 들으러 여기까지 나왔나 싶더라고요. 똑같이 굴면 똑같은 인간밖에 더 되겠나 싶은 생각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한마디를 더 덧붙이더라고요. 그렇게 아쉬우면 진작에 남편 단속 좀 잘하든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찬물이라도 맞은 듯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이 인간들에게 양심 같은 건 전혀 없구나.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 길로 나와 바로 다른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대충 자초지정을 설명했더니 바로 사무실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친구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평소에는 일에 파묻혀 살아서 잘 만나기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불쑥 연락해서 만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친한 사이였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안 믿게 된 이야기가 하나 있어. 뭔데? 세상에 믿을 남자 하나 없다는 거. 그놈이 그놈이더라.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은 남편? 그딴 건 세상에 없다니까. 친구 딴에는 저를 위로해 주려고 해준 말이었는데 의외로 위로가 조금 되기는 하더라고요. 지금은 뒤통수를 맞아서 그냥 황당하고 기가 막히겠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황당해했던 이 시간들조차도 아까워진다고요. 이혼 전문가의 말이니 그게 맞겠다 싶었죠. 저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서 알고 있던 이야기들과 나름대로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친구에게 넘겼습니다. 집에 안 들어올 거냐고 메시지를 보낸 기록들, 그 여자에 관해서 언급했던 통화 녹음들, 그리고 그 여자와 카페에서 만날 때 했었던 녹음까지도요. 와, 이 미친! 뻔뻔한 것 좀 봐! 못하는 소리가 없네? 방금 막 그 여자와 둘이 나누었던 대화 녹음을 듣던 제 친구는 헛웃음을 지으면서 저 대신 화를 내주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이 대화를 녹음해온 것까지도 잘했다고 저를 칭찬해 주면서요. 아, 그리고 그 여자가 부계정으로 남편 SNS에서 이러고 놀고 있더라고. 그 인간 것도 부계정이긴 한데 저번에 내 태블릿에서 로그인한 뒤로 로그아웃을 안 해서 보이더라고. 저는 남편의 SNS 계정에서 그 상간녀의 계정을 찾아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팔로우는 단 2명뿐이었어요. 서로의 계정이었죠. 둘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별의별 사진을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흔적을 살펴보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비명에 가까운 탄성을 지르더라고요. 이 여자가 상간녀야? 왜 그래? 미친, 잘 걸렸다 진짜. 친구는 박수까지 치면서 깔깔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여자 유부녀야. 너 몰랐어? 뭐? 그런 말 없었는데? 어떻게 알아? 미혼행세까지 하셨어? 하기는 이혼 소송까지 가는 거 아니고서야 미혼이라고 하면 네가 확인할 방법은 없지. 이 여자 지금 본인 남편이랑 이혼 소송 중이야. 그 남편이 내 의뢰인이고. 진짜야? 그 다음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저도 믿기가 힘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상간녀는 내 남편과 몰래 바람을 피우는 와중에 본인의 남편과도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진흙탕 싸움 중이었던 거죠. 상간녀의 남편은 4년 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었는데 그 후로 한동안 취업이 힘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핑계로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데다 평소에 본인에게도 무관심했다면서 이 일로 본인은 우울증이 와서 병원까지 다녀왔다고 주장했다더라고요. 병원 기록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때문에 우울증이 왔다는 사실까지도 조작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죠. 이제 1심이 끝났는데 내 의뢰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거든? 어쨌거나 회사에서 잘린 이후로 경제활동을 안 한 것도 맞고 여자가 병원을 다닌 것도 맞아서. 그런데 항소를 한 상태야. 내 의뢰인은 액수가 많다, 저 여자는 액수가 적다고 서로 항소를 한 거지. 그랬어? 와, 그 와중에 바람 피웠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나 보네? 네 말대로면 이 경우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지. 이혼 소송을 걸기도 전에 아내가 바람을 먼저 피웠으니까. 내 남편 놈과 상간녀는 무려 2년 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제기되기도 전이었죠. 친구의 말에 따르면 이혼 소송은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것이 혼인 파탄의 사유를 누가 제공했느냐가 관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바람은 매우 중요한 귀책 사유가 됐는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까지 나오게 된 것이고요.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친구는 안 그래도 이 건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 저한테도 이 의뢰인에게도 잘 됐다면서 웃더라고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얼른 나와보라고요. 친구 사무실 근처까지 갔더니 아주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이거 안 나? 야, 이거 놓으라고! 바람까지 피워놓고 소송을 걸어? 뭐? 나 때문에 우울증이 왔다고? 머리채 놓으라고! 소송 안 할 테니까 이거 놓고 말해. 우리 그냥 조정으로 가자고. 그 복도에서 상간녀가 어떤 남자에게 머리채를 뜯기고 있더라고요. 아주 개싸움도 그런 개싸움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상간녀의 남편이었어요. 외도 사실을 알려주자마자 이 사달이 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의 눈이 뒤집어지다시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제 친구가 둘 사이를 뜯어말려야 할 정도였어요. 그런 꼴까지 보고 나니 뭐랄까 속이 시원하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다 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 놈과 저 여자가 하는 게 사랑이라는 게 그게 맞기는 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상간녀의 남편은 고소 취해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이쪽에서는 해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서 오히려 상간녀가 위자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벼락을 맞게 된 건 내 남편 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인간도 상간녀의 남편에게 상간자 소송을 당했거든요. 물론 저에게도 소송을 당했죠. 저는 그 인간과 상간녀에게 각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누가 승소를 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혼을 하고 나니
주변에서 가끔 이렇게 묻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동안 수상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었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앞에서 대놓고 수상쩍은 행동을 했다고 해도 알지 못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워낙에 제가 그런 쪽으로는 안 좋은 생각을 하지 않는 성격이기도 했고 남편 놈이 최소한의 도의는 지키면서 살 거라고 믿었던 것도 있었고요. 다른 아내들은 남편의 사소한 습관이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도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는데 저희는 이미 그런 사이가 아니게 된 지 오래였으니까요. 저는 한때는 남편에게 더 이상 예전 같은 사랑이 없어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저의 자기 위안일 뿐이었어요. 그 사실을 저 스스로도 인정하게 된 건 이번 기회를 통해서였고요. 너무 늦어버린 깨달음이었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것을요. 만약 저에게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는 다른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더 이상 앞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미련 없이 정리를 했겠죠. 저는 지훈이와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거진 10년 가까이 가정주부로 살았으니 재산의 절반을 분할받았거든요. 그 돈으로 새 아파트를 구해서 이사를 했죠. 원래 있던 집에서는 그 인간의 흔적을 지워내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아이를 위해서도 이 편이 더 나을 것 같았고요. 아이는 눈치가 빨라진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한 그 순간부터 더는 아빠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세히 설명을 해줄 기회가 오겠죠. 지금은 그냥 아이도 아빠를 찾지 않으니 잊은 듯이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려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